본질의 사이언스의 신묘한 만남 본게임. 자, 본게임 오늘도 본 내용으로 곧장 진격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본게임의 MSG입니다. 자, 오늘의 주제 영상을 통해서 먼저 확인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주제는 공병의 넘버원 무기 장애물 개척 전차입니다. 장애물이 무슨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무슨 빙판길은 아니면서 장마철에 페인 도로 이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지뢰 뭐 아이디 막 이런 걸 거 아니에요. 이런 걸 뚫어내니까 엄청난 분들인데, 근데 공병하면은 이렇게 연관 검색어가 무슨 뭐 우리 그냥 뭐 개고생 식으로 가면 돼. 그래서 그 기피 순위에 들어가는 그런 뭐 병과 이렇게 그 손에 꼽히나 봐요. 네, 뭐 요즘은 과거보다 좀 나아졌다고 하는데 저희 세대가 군에 갈 때는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공병대 별명이 골병대였어요. 얼마나 이제 몸으로 때우고 힘든 일이 많은 골병이 된다 해서 이제 골병대라는 이런 별명이 붙을 정도였는데, 저희 아버지가 군대 오래 계셨는데요. 공병대 대위셨어요. 아, 그러세요? 공병대 대위로 이제 제대를 하셨는데 장교니까 뭐 그렇게 고생을 많이 하셨을 것 같지는 않지만 뭐 그 기억이 나고, 그러니까 저는 군대를 안 갔잖아요. 그러니까 군대에서 뭐 이런 거 할 일 없지만 제 고등학교 때 태풍이 와가지고 우리 고등학교 저 운동장 옆에 있던 테니스장 벽이 무너진 적 있어요. 담이. 그걸 우리 학생들이 다 세웠습니다. 말씀 듣다 보니 그 생각이 나네요. 그 시절엔 그랬죠. 그거는 통한다고 저희가 다 했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진짜 일반 병사는 못하는 진짜 공병 얘기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공병이 건축 토목 뭐를 만드는 막 이런 그러니까요. 시설 공병을 많이 생각하시는데 전투 공병이 사실은 실전에서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이 전투 공병은 유사시에 일반 보병보다도 앞장서서 여러 가지 뭐 장애물도 말씀하신 이제 지뢰지대 개척이라든지 하다못해 철조망 같은 것들 이런 거 제거하는 뭐 이러한 이제 임무를 뛰다 보니까 상당히 사실은 위험을 감수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실은 더 죽거나 다칠 가능성도 많은 이러한 이제 부대인 건데, 또 퇴각할 때 맨 마지막에 남아가지고 적의 공격에 대비해서 뭐 교량을 폭파한다든지 뭐 이런 임무도 맡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상당히 우리가 뭐 보병, 포병, 기갑 뭐 그런 얘기만 주로 했지만 공병도 사실은 실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대다. 근대에 있어서 이제 전투 공병 역할이라는 것은 지금이야 뭐 뒤에 말씀드린 뭐 장애물 개척 전차니 뭐니 이런 첨단 무기, 강력한 무기들이 있지만 그 당시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도끼, 뭐 또는 이 뭐 수류탄 뭐 이런 것들을 들고 가서 뭐 적이 만든, 그때는 이제 철조망 전에 목책 같은 것도 있잖아요. 그걸 깨부신다든지 이러한 임무를 이제 맡았었죠. 목숨 걸고 해야 되는 거죠. 거의 이제 정말 특공대 비슷한 이제 그런 임무를 맡았던 거고, 그래서 공병의 모토가 영어로 뭐냐면 First in, last out이에요. 가장 먼저 들어가고 가장 늦게 나온다. 뭐 최정예 또는 가장 위험한 그 임무 아니겠습니까? 그게. 하지만 비공식 구호로는 이제 닫고 조이고 기름지자. 수송대에서 특공대와는 또 다른 느낌의 또 총검은 녹슬어도 삼날은 빛난다. 이거 평화 시대네요. 이거 실제로 대한민국 육군 21사단 구호 비공식 구호래요. 그래요? 삼날 얘기가. 작업이 엄청 많은 부대인가 보네요. 그래서 이제 뭐 노가다 병과라고 많이 이제 좋아졌긴 했지만 여전히 이제 그런 특성이 있으니까 어쩔 수 없는데, 뭐 실전에서는 없어서는 안 되는. 근데 이제 너무 소홀히 대하고 있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지적도 또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미군들도 훈련한 영상 보면 공병이 부교 설치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부교도 떠 있는 다리. 그거는 이제 차에 싣고 가서 이렇게 딱 펼쳐놓는 것도 있지만 사람이 들고 가서 옮겨서 조립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미군들도 지금도 뭐 온갖 첨단 장비가 많지만 사람이 직접 옮겨서 조립해야 되는 부위가 있어요. 그리고 훈련한 영상들 보면 역시 그러면서 지금도 공병은 고생하는 부분이 있구나, 그런 느낌이. 뭐 우스갯소리 반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진짜 오늘 보시면 공병분들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공병의 넘버원 무기 장애물 개척 전차. 역시 그러니까 뭐 장애물 하면 앞서 말씀드렸는데 일단 뭐 지뢰 없애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지뢰가 제일 많은 곳이 있잖아요. 그쵸, 저기 DMZ 네, DMZ가 그런데 이게 뭐 정확하게 얼마나 있는지는 잘 모르시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말씀을 드리면 일단 우리나라 한반도의 지뢰의 매설 추정 지역의 넓이가 6억 6천만 제곱미터입니다. 어이구. 킬로미터로 따지면 600 제곱킬로미터라고 보시면 돼요. 아이고 거기다 집만 들었으면 이거 집값 다 떨어질 텐데 우리 한국의 그 귀한 땅을 못 쓰는 거 아니에요? 북한도 마찬가지고 지금 못 쓰는 거죠 전혀. 못 쓰는 거 아닙니까? 이게 휴전선 중심으로 이렇게 이제 벨트가 형성돼서 이게 이제 600 제곱킬로미터가 되는 건데 여기에 지금 지뢰가 매설돼 있는 걸 추정하는 걸 생각해 보면은 2016년에 합동참모본부가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남측에 127만 발. 북측에 80만 발이 있어서 총 200만 발이 넘게 묻혀 있다. 이 지역에만. 그러니까 근데 그동안 남북이 합쳐서 제거한 게 6만 개밖에 안 되기 때문에 뭐 거의 못 없앴다고 봐도 되고요. 요거를 이제 없애는 방법은 기본적으로 전문 교육을 받은 병력이 탐지 장비를 가지고 다니면서 이제 찾아내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지뢰 탐지기 이런 걸로. 그렇죠. 근데 이걸 하다 보면은 뭐 상황에 따라서는 적의 공격에 노출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이걸 뭐 전투 중에 하기에는 부대의 진격 속도가 말도 안 되게 늦어지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바로 말씀하신 이런 전차에다가 제거 장비를 장착을 한 다음에 그냥 강행 돌파, 파워 스루 그냥 다 힘을 뚫는다. 네. 이게 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에 이제 냉전 때 이제 새로운 전차들이 개발이 되면서 그에 맞춰서 개발이 됐어요. 그래서 장갑 차량을 개발하는 국가는 많지만 이 장애물 개척 전차의 개발은 좀 선진국으로 한정된 그런 경향이 있었죠. 뭐 저희가 다뤘을 때 저희가 이렇게 그 지뢰 이 탐침기도 갖고 와서 보여드리고 그랬었잖아요. 네. 그때 그 우리나라도 이 지뢰 개척 뭐 장애물 개척 전차 이거 뭐 개발 중 뭐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그거 맞습니다. 아직도 개발 중이에요? 아닙니다. 포기했어요? 네, 아니요. 드디어 물건이 나왔어요. 아 물건 나왔어. 네. 그것도 뭐 그쪽 그 쉽지 않은 것 같으니까. 네. 전 네, 바로 이게 그 계획이 드랍된 줄 그것도 알았어요. 이제 보통 적이 아니고 꽤 괜찮은 물건이 나온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이게 이제 이 친구인데요. 제이식용으로 이제 K600이라고 2018년 7월 초, 그러니까 거의 약 1년여 전에 그 현대로템이 개발한 장애물 개척 전차. 이게 영어로 이제 CMV라고 그러는데 컴뱃 모바일 비클스 그래가지고 이 전투 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게 이제 2017년부터 운용 시험 평가를 받았고 2018년에 이제 시제품이 나온 다음에 이제 군에서 평가를 해보니까 아 이거 전투용으로 쓸 수 있겠다. 그래서 이제 OK 사인이 난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양산하는 과정이 남았는데 이거는 이제 2020년 그러니까 내년부터 이제 양산될 예정이고요. K1A1 전차를 차체로 해서 개발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K1A1 전차 비슷한 기동성을 갖는다고 이제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뭐 어떤 분들이 뭐 못생겼다 그러는데 저는 솔직히 별로 못생겼다는 생각은 안 들어요. 아, 예. 이거 신기해요. 똑똑하게, 그냥. 예, 똑똑하게 생긴 SF 거지. 영화에도 보는 것 같아요. 네. 신기해서 그렇죠. 생물을 흉내낸 그런 네. 기계 같이 보이고. 예, SF에 나오는 네. 그런 문어 뭐 이렇게. 그러니까요. 외계 생물 같이 이제 보이기도 하는데 실전에서는 전차보다나 장갑차보다 앞장서서 지뢰지대라든지 이런 지대를 개척하는 그러한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장비죠. 네. 뭐 K1, A1, 뭐 K2표 이런 것처럼 우리가 또 전차면 또 알아주는 나라 아닙니까? 그렇죠. 이걸 또 스펙도 기가 막히게 잘 멋지게 뽑았겠죠? 네, 기대하셔도 된다고 네. 감히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우리가 보통 이제 지뢰를 제거하는데 그 차량에 기갑 차량에 장착해서 쓰는 장비들은 몇 가지 종류가 있어요. 네. 우선 도리깨 이렇게 내려치는 도리깨, 도리깨. 우리 타작할 때 쓰는 거 네. 있죠? 예, 네. 그런 도리깨, 또 쟁기. 바깔 때. 네. 아 이거 한국 그러니까. 특허군요. 이거 그러니까. 우리 국군이 개발한 거죠. 전 세계 특허는 안 내. 그러니까 이거. 이제 우리가 도리깨- 지뢰가 많거든데 우리 그런 기술이 도리깨 있으니까. 쟁기 하니까 우리 옛날에 뭐 농사 짓는 데서 뭐 이렇게 차용해서 그렇죠. 우리 낫이 지금 예. 아마존에서 지금 장난 아니지 않습니까? 낫이. 먹기라면서요. 예. 딱 그거 아니야 이게. 저도 봤어요, 이거. 대인은 낫으로 지뢰제거 나중에 낫으로 해도 되거든요. 그거 위치만 찾으면. 그러니까 뭐 우리가 세계적인 역시 한민족. 특허를 낸 거 아닌가 지금? 예, 그러니까 도리깨하고 도리깨 쟁기하면서 돌아가는 거. 예, 도리깨하면 쟁기고. 예. 예, 외국에서 많이 이제 쓰는 장비예요. 그리고 이제 롤러 우리가 예.
전에 테니스장 같은 거 다질 때 아, 그렇죠. 학교 다닐 때 많이 그거 안 해보셨어요? 저 많이 일어났습니다. 예, 그 롤러. 아스팔트 다질 때라는 그런 걸 테니스 맞죠? 그거 판단하는 그거 해야죠. 테니스장 무너진 담 세우고 안에 들어가서 이거 밀고. 예, 평탄화. 아, 이거 돌아버립니다. 이제 그런 롤러 뭐 그런 건데 그다음에 뭐 이제 쟁기 비슷한 불도저의 삼날 같은 도저 블레이드 이런 것들이 이제 쥐를 제거하는 장비로 많이 이제 차량이나 이런데 붙여서 써요. 그런데 우리 K600이 선택한 것은 이 중에 쟁기형제. 이게 이제 최대 30cm 깊이에 있는 쥐레를 제거할 수 있는 영국 P사의 이제 제품이고요. 근데 이 쟁기는 이제 미국의 대표적인 장애물 개척 전차 중에 ABV라고 있어요. 그게 그 M1 전차를 개조해서 만든 건데 거기에도 장착될 만큼 세계적으로 성능을 인정받는 이제 그런 거라고 그러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외국에서 도입한 것을 장착을 했다고 합니다. 네. 미국의 이제 장애물 개척 전차를 비롯해서 독일에는 이제 레오파드 2 전차를 개조한 이 코디악이라는 개척 전차가 있고 영국에는 이제 챌린저 2 전차를 개조한 트루얀이라는 게 있고 프랑스는 르클레르를 개조한 이런 공병 전차를 써요. 주로 이제 주력 전차를 우리처럼 이제 개조해서 쓰는 건데 그 마인 플라워 방식이라고 그래가지고 말씀드린 이제 그런 이제 방식 쟁기 방식을 쓰고 있어요 지금. 근데 이제 도립개 같은 경우는 보면 이제 체인처럼 생겼습니다. 그게 이 돌아가는데 이렇게 달려 있어가지고 그거를 회전을 시켜서 내려치는 거예요. 땅을 내려치면 그게 압력이 가해져서 이제 지뢰를 폭발하도록 하는 이제 그러한 방식인데 이게 문제가 정확하지 않아요. 그리고 아주 위력이 센 게 터지면 이 체인이 끊어져 버릴 수 있는 거죠. 네. 대전차 이런 거 터지면 그렇겠네요.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이게 또 파편이 튀면 위험할 수 있고 예. 쇠구슬이 부서지면서 그런 문제가 있고 롤러의 경우는 이 지뢰가 터질 때마다 롤러가 손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최악의 경우 롤러가 많이 파괴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파괴되면 또 교체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또 돈도 들고 그 번거로운 문제도 있고 이에 반해서 쟁기형은 지뢰 터트린 게 아니고 옆으로 밀어 제끼는 거죠. 밀어 젖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뭐 쟁기 손상 위험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없죠. 그러니까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제 가성비가 아까 말씀드린 그 방식보다는 낫다고 보는 것이고 또 K600의 윗면에는 이 별도의 굴삭팔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굴삭용 버켓, 이제 굴삭기처럼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참호라든지 뭐 방벽이라든지 이런 장애물을 매립하거나 뭐 제거할 수 있다. 이제 그런 것들이고요. 필요할 경우는 이제 크레인처럼 뭐 어디 전진할 때 뭐 이제 무거운 뭐 물건이나 뭐 이런 것들 장비를 끌어올리고 그럴 때 이제 쓸 수도 있는 이제 그런 것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 K600에 또 자랑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 차체 뒤 양쪽에 이 뒤에 보면은 막대기 같은 거 좀 꽂혀 있는 게 보이시죠? 작은 거. 하얀 거. 네, 뒤에 막대기 같은 게 꽂혀 있죠. 이게 이제 통로 표식 장비예요. 그러니까 일정 간격마다 이런 막대기를 박아놓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왜 필요하냐면 우리 영화 하나 보시면 이 지뢰를 제거하더라도 이게 어디까지 제거됐는지 이게 지뢰가 완전히 제거된 장소인지 아닌지 헷갈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여기는 확실하게 제거된 거라고 알려주는 거죠. 병력이나 이제 장비들이 마음 놓고 이동할 수 있게끔. 그런데 이게 사람이 일일이 박으려고 그러면 시간도 걸리고 또 부정확할 수 있는데 이거는 제거하면서 바로 표시를 하면서 가니까. 농사에도 노는데 뭐좀 그런 느낌이네 진짜. 그렇죠. 예. 고추 이렇게 심을 때 대도 만들고 그러잖아요. 저거 밭 갈고 뒤에 이렇게 꽂아주면. 예, 골프장에서도 말뚝이 많이 필요한데 그런 것들. 우리 이제 모내기 할 때 이렇게 쏴해가지고 거기 맞춰서 하자. 그리고 1200마력 엔진을 장착하고 있는 이런 K&O 엔진차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최대 속도는 시속 60km라고 그러고요. 그리고 무장으로는 이제 앞에 여기 기관총 한정을 장착할 수 있고 연막탄 발사기도 장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어떻게 움직이는 거죠? 저기 혼자 가서 맨 처음부터 돌격 앞으로 하면 가서 그런 건 아닐 거 아닙니까? 네, 일단 순서가 있는데 저게 바로 막 가서 하는 거는 사실 아니고 그 전에 뭘 하느냐 이제 폭발물을 사용을 하게 되죠. 요거를 이렇게 미클릭이라고 부르는데 무슨 컴퓨터 용어 같잖아요, 그죠? 원클릭. 번역을 하면 뭐 지뢰 제거 선형 폭탄 정도 됩니다.
장아지가 폭탄이라는 게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근데 요거는 이제 폭발물이 주렁주렁 달려 있는 와이어를 앞으로 일직선으로 발사해서 터트리면서 지뢰를 동시에 다 터트려 버리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먼저 하는데 요 이제 우리 군이나 미군이 사용하는 이제 미클릭 장비는 1,750파운드니까 한 900kg 정도 되겠네요. 이런 것들이 이제 이렇게 쫙 붙어 있는 그런 C4 이제 폭탄이죠. 우리 뭐 영화에도 많이 나오는 그 플라스틱 폭탄 있잖아요. 그거 뭉치가 장전된 100m 길이의 이제 폭약을 5인치 로켓으로 발사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일단 90%의 지뢰는 다 터져버려요. 일단 이걸 먼저 하는 거죠. 이제 앞쪽으로 뭐 100m, 200m씩 길이 쫙 생길 거 아니에요. 터지고 나면 거기를 이제 탱크가 우리 저 제거 차량이 가면서 천천히 가면서 쟁기로 이제 나머지 것들 땅속에 묻힌 지뢰들 혹은 뭐 이렇게 터져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이제 판에서 옆으로 이렇게 밀어버리는 거죠. 차량에 장착된 기관총 12.7mm 기관총으로 이제 쏴서 파괴를 하거나 아니면은 뒤에 이제 전문 폭파병이 오다가 그걸 처리를 함으로써 결국 이제 100% 다 없앤다는 개념이고 이 과정을 거치게 되면은 폭이 4m, 길이 100m의 진경로가 한 번씩 생기는 겁니다. 그럼 이제 폭이 4m면 뭐 탱크고 뭐 보병이고 다 지나갈 수 있게 되니까 그런 식으로 하는 작업이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K600에는 자기 감응 지뢰 무능화 장치라는 게 또 있어요. 요거는 이제 자기 감응 지뢰라는 거는 이제 압력을 가하면 터지는 게 아니고 이제 금속 물체, 예를 들어서 전차겠죠. 금속 물체가 접근하면 폭발을 하게 되는 건데 코일에 전류를 흘려가지고 이 자기장을 전방으로 발사해서 자기 감응 지뢰를 먼저 터뜨려 버리는 거죠. 근데 이런 복합적인 방식으로 진행을 하는 겁니다. 와, 그럼 이런 장애물 개척 전차 이게 실전 배치의 뭐 기원, 히스토리 언제부터 시작입니까? 이게 사실은 세계적으로 관심을 끌고 주목받은 게 이제 91년 걸프전 때였어요. 이라크군은 그 미국을 비롯한 다국적군의 진격이 대비해서 소위 사담 라인이라고 해서 강력한 방어선을 구축했습니다. 이 방어선은 뭐 각종 장애물, 지뢰 뭐 이런 것들을 복합적으로 여러 단계 몇 중으로 이제 설치한 이러한 그 방어선을 구축을 했는데 이 길이가 한 400km에 달했다고 그러고요. 그리고 최소 3중 장애물을 설치를 했고 또 이 높이 3m 정도의 모래 방벽도 여기 이제 포함을 시켰다고 그래요. 그리고 지뢰는 무려 한 800만 개를 매설을 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도대체 어떻게 뚫어야 되나 이제 고민을 했는데 그때 이제 미군이 생각한 방식이 아까 원세 말씀하신 미클릭을 지뢰질에서 먼저 터트려서 통로를 개척한 다음에 이 특수 쟁기를 단 전차가 이제 진격하는 이러한 방식을 이제 생각을 한 거죠. 근데 미군이 이제 처음 만든 거는 M9 에이스라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전차는 아니고 뭐 일종의 장갑차로 많이 이제 분류가 되죠. 정식 용어로는 M9 에이스, ACE 전투 장갑 도저라고 이제 보통 딱 불도저가 생겼네 이거는. 주로 기능이 보면 뭐 쟁기나 이런 건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불도저 삼날처럼 이제 보이고 그러는데 보통은 미군이 이제 어떻게 했냐면 그다음 걸프전 때 이제 M9 한 대하고 램프 브래들리 보병 전투 장갑차 4대가 한 조가 돼서 아까 말씀드린 이런 장애물들을 이제 돌파를 했다고 그러는데 이때 이라크군이 이제 참호하고 들어가 있는 경우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때 어떤 항복하라 투항 공고를 한 다음에 투항 한 대는 뭐 일단은 그 수용이 되는 거지만 투항하지 않고 버티는 데는 일단은 그냥 참호 수색 작전 없이 이걸로 M9으로 그냥 참호를 메어버린 경우도 있다고 그래요. 그냥 묻어버린 거네요. 뭐 그러니까 그 중에는 뭐 실제로 사람이 묻히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죠. 이게 좀 비인간적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일단 이 기습적인 공격이나 이런 것을 저지하고 아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했다고 그러고요. 미국군 보고서 자체는 이거에 대해서 뭐 긍정적으로 평가한 이런 내용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군에도 이거하고 똑같이 생긴 장비가 있어요. 사실은 KM9이라고 그래서 이게 이제 그 미국 거를 기술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만든 면허 생산이라고 그러죠. 그걸 그런 장비를 우리 군에서도 미국 걸 모방해서 생산해서 한 장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불법 아닌가 지뢰? 요즘도 지뢰 막 설치하고 그러나요? 그게 이제 참 묘한데요. 그래서 1997년에 이제 12월에 캐나다 오타와에서 이제 회의가 있었는데 그때 출범한 게 대인지뢰 금지 협약이거든요. 이거 이제 일종의 국제법 형태로 돼 있지만
사실은 이제 가입을 안 하면 그만인 거기 때문에 전 세계 160개국이 가입돼 있지만 30여 개국이 가입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 30여 개국 중에는 미국, 러시아, 중국, 인도, 이스라엘, 이란, 파키스탄, 쿠바에서 뭐 전투를 하는 나라들은 많이 가입을 안 하고 있고 나머지 국가들 같은 경우에도 지금 또 준전시 상황 이런 나라들 심지어 남북한도 가입이 안 돼 있는 상황이고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래도 이제 특정 재래식 무기 금지 협약에 2001년도에 이제 가입을 했고요. 그래서 탐지되지 않는 지뢰는 적어도 이제 새로 매수를 할 수 없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뭐 숫자는 잘 안 보이시겠지만 이게 지금 전반적으로 지뢰가 묻혀져 있는 나라들을 말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아까 뭐 200만 개 얘기했지만 그건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기 보시면 앙골라 1,500만 개, 이집트 2,300만, 이란 1,600만 개, 아프가니스탄 1,000만 개 이런 식이에요. 1,000만 개. 1,000만 개씩 뭐 보스니아 600만 개 이런 우크라이나 100만 개 이런 식이라서 근데 보시면 뭘 느끼실 수가 있냐면 대개의 경우 지뢰를 유지하고 있는 나라들은 선진국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좀 약간 뭐랄까 그 GDP가 높지는 않은 나라들이 많아요. 그거는 이제 지뢰가 가성비가 좋기 때문이죠, 사실. 그렇죠. 예. 값싸면서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그러니까요. 그런 가성비가 좋아서 이 대인지뢰 같은 경우 하나 만드는데 싸게는 한 3달러, 그러니까 뭐 4,000원. 4,000원. 비싸게는 75달러. 그래봤자 10만 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 정도밖에 안 드는데 이걸 제거하려면 하나당 계산을 해보면 뭐 이것저것 뭐 저런 거 기계 운용하는 거 다 계산해 보면 뭐 300달러에서 1,000달러까지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나라들에서는 이걸 이제 놓을 수가 없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는 세계적으로 한 해에 지뢰에 희생되는 사람이 25,000명이에요. 그 중에 41.7%가 민간인입니다. 사실 미국이 선도국이긴 하지만 이 장애물 개척 전차나 뭐 이런 교량 전차 이런 지원 차량 개발은 영국이 원조입니다. 아, 그래요? 예. 장애물 개척 전차가 영국에서 전투에 처음으로 투입된 게 1944년 6월 6일 바로 그 유명한 노르만디 상륙작전 요때 이제 투입이 됐는데 영국군이 이제 독일이 설치해 놓은 뭐 나무, 콘크리트 이런 걸로 많이 이렇게 말뚝 뚫린 거 막아놨잖아요. 또 지뢰와 폭격은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호버트 장군이 만들었던 퍼니 전차라고 있어요. 이름이 퍼니인데 철자는 좀 다릅니다만은 요걸로 이제 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비롯해서 다른 전투에서 많은 승리를 얻게 되는데 그 핵심 역할을 하게 되고요. 그 퍼니 전차 후예로서 요게 이제 영국제 트로이안 왕실 공병 장갑차. 이게 이제 아프가니스탄에서 굉장히 활약을 했던 영국 육군 5기갑 공병 중대 소속의 전차입니다. IED 급조 폭발물 제거를 위해서 쟁기를 장착하고 지금 질주 먼지 막 나는 거 보이시죠? 질주를 하고 있는 사진인데 이거는 그 영국의 유명한 전차인 그 챌린저 2의 전차 차대를 이용해서 개발을 했고 무장은 7.6mm 기관총이 이제 장착이 돼 있고요. 그 다음에 포탑 제거를 하고 당연히 이제 포를 쏘는 게 아니니까 지뢰 제거 쟁기하고 관절식 굴삭기하고 또 안전통로 표시기 아까 얘기했던 그런 것들이 장착이 돼 있고요. 미국의 이제 미클릿과 유사한 장비를 또 갖고 있죠. 차체 상부에 자이언트 바이퍼 선형 장약 시스템을 탑재를 하거나 혹은 차체지에 연결되는 트레일러가 있는데 여기에 파이슨 지뢰지대 돌파용 선형 장약 시스템을 또 탑재를 합니다. 이거 파이슨 같은 경우에는 폭발물로 채워진 이제 호스나 파이프 형태인데 트레일러에서 이제 발사기로부터 단발 로켓으로 발사가 되면 지면과 만나면 폭발이 일어나게 됩니다. 아까 한 거하고 좀 다른 이제 방식인데 그렇게 되면 길이 230m, 그러니까 아까 100m보다 좀 길죠, 2배 넘죠. 길이 230m, 폭 7m의 통로가 만들어집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지뢰 제거 능력은 이제 요걸 통해서 또 90% 정도 되는 것이고 이제 나머지는 또 쟁기로 이제 없애게 되겠죠. 이 전차 같은 경우에는 중량은 62.5톤, 최고 속도는 59km 시속. 이거 승무원 3명이 탑승합니다. 바로 지뢰와 이거 작전을 해야 되는 거니까 그래도 승무원들은 좀 무서울 것 같은데요. 이 공포감도 상당할 것 같아요. 어떤 안전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겠죠. 그래서 뭐 차체로 튼튼히 만들고 하겠지만 사실은 제일 이상적인 방법은 뭐 승무원이 안 타는 거죠. 그렇죠. 우리 또 대전에서 봤잖아요. 그러니까요. 무인 맞다. 그렇죠. 그런 식으로 가는 건데
그래서 이제 로봇이라고 말할 수 있는 러시아 국방부가 개발한 이게 지뢰 제거 로봇입니다. 우란 9이라고. 우리 러시아는 역시 그 인명을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요즘은 많이 소련 구소련 때는 안 그랬던 것 같은데 예, 지금은 좀 이렇게 된 것 같고 그 시리아 내전에 실전 배치가 돼 있고요 이미 지뢰 제거에 특화된 차량입니다. 요거는 지금 시리아에서 3,000개 이상의 폭발물을 제거를 했고 이제 그건 러시아 매체에 보도가 됐고요. 그리고 이제 기관포와 대전차 로켓을 장착하는 경우도 있는데 요거는 이제 공격용으로 쓰는 건데 그때는 우란 9이 중동에 이제 우리 잘 아시는 IS를 공격하는 장면이 유튜브에도 또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예. 이제 전차나 로봇을 통해서 뭐 지뢰를 제거하는 것도 뭐 효과적이지만 네. 이제 근본적인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이제 사람이 일일이 제거하는 것보다는 효과적이겠지만 그래도 이제 시간이 많이 걸린다. 예를 들어 아까 우리 원쌤이 이 한반도 DMZ에 남북한 합쳐서 지뢰가 200만 발가량 매설돼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거를 지금의 우리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한다면 얼마나 걸리느냐? 전문가들에 따라 다르지만 200년 이상이 걸릴 거다. 200년? 200년 이상이 걸릴 거라고. 1년에 10,000개네요. 1년에 10,000개. 걸릴 걸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실적 보면 사실 1년에 10,000개도 힘들어요. 예, 그러니까 최소한 뭐 그 정도 이상이 걸릴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좀 더 효과적으로 지뢰를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고민을 하다가 오래전부터 이제 생각을 한 게 바로 레이저 광선입니다. 레이저 광선을 쏴가지고 지뢰를 제거하는 방법을 연구를 해왔는데, 그러니까 일일이 뭐 확인해서 제거하지 않고 먼 거리에서 레이저 광선으로 지뢰를 제거하는 그런 방식을 고민했는데 계속 쏘면 지금 맞으면 터지지 않을까요? 뭐 리을자 뭐 이렇게 하면? 그게 이제 라드보라고 불리는 장비인데요. 바로 이 친구입니다. 이 위에 튀어나와 있는 거 보이시죠? 예. 아, 그게 거기서 레이저가 이렇게 레이저 조사가 광선, 되는군요. 레이저 광선이 나오는. 이 출력 자체는 뭐 그렇게 아주 강하진 않아요. 3kW 정도의 출력하는 레이저로 목표물을 가열해서 폭발을 시키는 이런 방식인데, 그러니까 먼 거리에서 안전하게 제거할 수 있다. 그게 이제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고, 거리는 약 300m 정도 떨어진 데의 그 지뢰를 무력화할 수가 있고요. 이거 장점은 정확하게 없앨 수 있다는 거, 또 가격이 저렴하다는 거. 유사시에 이제 적군이 이제 아군 활주로를 무력화하기 위해서 뭐 지뢰라든지 아니면 일정 시간 뒤에 폭발하는 이러한 이제 그 폭발물 같은 것들을 쫙 이제 뿌려 놓을 수가 있는데, 우리 영화도 좀 나오지 않습니까? 굉장히 두꺼운 방호복을 입고 사람이 제거하는 우리 EOD 팀이라고 그러죠. 그 허트로커인가요? 그 폭발물 제거반 전시에 그걸 실화를 토대로 해서 만든 영화도 있었습니다만, 정말 이거 목숨 걸고 위험천만한 작업을 벌여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라드보를 활용한다면 그런 면에서 훨씬 인명 피해 위험도 없이 이제 수월하게 할 수 있는 거고요. 라드보가 이제 아프간에서 테스트를 했는데 그 폭발물 제거에 효과가 있다, 이런 평가를 내렸다고 그럽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이제 한계는 이것도 이제 일일이 쏴야 되니까 동시에 이제 여러 개의 지뢰를 제거하기는 쉽지 않은 점은 있죠. 인명 손실이 적은 것 쪽으로 이제 개발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쪽에서는 뭐 우리 한국형 뭐 지뢰 제거 이 방법은 좀 없을까요? 우리는 또 산도 많고 뭐 여러 가지로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가지도 못하잖아. 이 차가 그거 어떻게 갑니까? 그러니까요. 그냥 못 올라가요 저거. 사람도 가기 사람이 지고 올라가야 돼 저거 장비. 레이저 장비. 아직은 공병대가 사람이 메고 다니는 레이저 장비들이 크죠. 그러니까 힘들지. 저거 올라가서 조립하는 걸까? 네. 우리는 그래서 드론을 쓰려는 거죠. 드론을 지난번에 드론을 대전에서 봤지만 드론을 이용해서 지금 하는 체계를 개발 중인데 드론이 이제 예를 들어서 DMZ 지뢰지대를 가서 한 1m 정도 높이로 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금속 탐지기를 장착을 하면 지뢰의 위치를 다 파악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GPS 장비를 같이 갖고 있으니까 그 해당 지점의 좌표를 자동으로 다 기록을 하게 되죠, 컴퓨터로. 그런 다음에 이제 드론에 탑재한 이제 기화 폭탄이라는 FAE라는 게 있는데, 요거를 이제 지뢰지대로 떨어뜨려서 지뢰를 한꺼번에 제거하는 방식인데,
기화폭탄이라는 거는 이제 뭐 산화 에틸렌 같은 이런 물질이 있습니다. 가연성 물질인데 요거를 이제 지상에 이렇게 투하를 해주면 한순간에 팡 폭발해 버려요. 그러면 이제 폭발력으로 충격파로 막 지뢰도 파괴하고 심지어 이걸로 건물도 파괴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이제 사용을 하는 그런 시스템이고, 요거는 범위도 넓고 사실 불발이 될 염려도 없습니다. 폭탄이 좀 다른 형태이기 때문에. 디자이너 겸 사업가인 마수드 하산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분이 개발한 마인 카폰 드론이라는 게 있어요. 그것의 원리를 이제 가져온 거고요. 이 드론의 이 방식의 가장 훌륭한 장점은 기존 어떤 방식보다도 20배 빠르게 지뢰를 탐지하고 제거할 수 있다. 이게 우리 지형에 정말 딱 맞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이상적으로 생각하면 아까 200년 걸리는 게 10년이면 해결이 된다는 거죠. 위치만 딱딱 찍어줘도 얼마나 처리가 쉽겠습니까? 기화 폭탄이라는 게 에어젤처럼 쫙 뿌려지는 거니까. 그런 거죠. 예. 그러니까 넓은 지역을 동시에 이제 무력화할 수 있죠. 우리가 논두렁 태우듯이 그저 산불나고 그러기 때문에 해충 태우려고 가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범위 공격을 할 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전쟁은 짧고 지뢰는 영원하다. 야, 이거 진짜 아주 끔찍한 얘기입니다. 전쟁은 짧고 지뢰는 영원하다. 세계 어딘가 흙속에서 아직도 많은 지뢰들이 거의 몇 억 발이 지금 잠들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정말 인류의 숙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지뢰 제거가요. 그런데 이 지뢰를 제거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들이 또 기술들이 속속 개발되고 있다고 하는데, 그 내용들 저희가 본방 야사에서 다뤄봤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함께 보시죠. 세계 곳곳에 광범위하게 붙여있는 지뢰. 눈에 보이지 않아 더 위협적인 이 무기를 제거하기 위해서 수많은 방법이 동원되고 있죠. 그런데 사람도 제거하기 힘든 지뢰를 아주 작지만 특별한 존재들이 해결해 나가고 있다고 하는데요. 둘 다 우리 주변에서 아주 흔하게 볼 수 있는 것들입니다. 지뢰밭을 누비는 이 영웅들의 정체, 과연 무엇일까요? (2016년) MIT 공대 화학공학부 연구팀이 아주 놀랍고도 획기적인 지뢰 제거 기술을 개발해냈습니다. 바로 땅속에 있는 지뢰를 시금치로 제거한다는 것. 시금치가 몸에도 좋고 맛도 좋다지만, 아니, 지뢰를 감지한다고요? 이게 말이 되나요? 말이 됩니다. 시금치에 특별한 무언가를 넣음으로써 주변 땅에 지뢰가 있다고 알려주는 것인데요. 설마 시금치가 여기 지뢰가 있다라고 말해주는 말도 안 되는 기술은 아닐 테고, 과연 어떤 과학 원리를 활용한 것일까요? 먼저 지뢰나 탄약 등에는 질소 화합물이 있는데요. 연구진은 이 질소 화합물과 만나면 형광을 내는 수 나노미터 크기의 탄소 나노 입자를 시금치에 주입했습니다. 이렇게 바이오 센서 역할을 하게 된 시금치는 주변에 지뢰가 있다면 지뢰의 화학 물질인 질소 화합물을 물과 함께 흡수하는데요. 시금치 속 물은 금세 증발하게 되고 질소 화합물과 탄소 나노 입자만 남게 되어 서로 화학 반응을 하게 됩니다. 바로 시금치 안에 들어간 탄소 나노 입자가 반사되며 영롱한 형광을 내고 시금치는 이곳에 지뢰가 있다라고 온몸으로 표현하는 거죠. 단 시금치가 내는 발광 표시는 육안으로는 관찰할 수 없기 때문에 적외선 카메라를 이용해야 볼 수 있다고 하네요. 그야말로 토양 속 지뢰를 감별해내는 슈퍼 시금치의 탄생인데요. 그래도 설마 시금치가 얼마나 빨리 지뢰를 파악하겠어 하고 코드 웃음 치시는 분들 놀라지 마십시오. 시금치가 주변의 물을 빨아들여 잎에서 신호가 만들어지기까지는 단 10분밖에 걸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와, 정말 대단합니다. 자, 지뢰 감별사 시금치 못지않게 아주 특별한 지뢰 수색대가 있는데요. 그 정체는 살벌한 전투에 투입되는 특수훈련 부대도 아니요, 쥐도 새도 모르게 작전을 수행하는 첩보부대도 아닌 바로 꿀벌이 그 주인공인데요.
미 몬테나대 제리 브로먼셴크 박사팀은 꿀벌을 이용해 지뢰를 찾는 연구에 성공했습니다. 과연 이 작디 작은 벌들을 어떻게 활용한 것일까요? 원리는 간단합니다. 단 것을 좋아하고 냄새에 민감한 꿀벌. 사실 공기 분자 10억 개, 꽃 냄새를 내는 분자가 한 개만 들어있어도 알아낼 수 있는 대단한 능력자입니다. 이런 꿀벌에게 설탕물을 주면서 폭발물의 냄새를 맡게 하면 꿀벌은 그 냄새를 먹이가 되는 것이라 생각하게 되는데요. 그 다음엔 꽃을 찾듯 열심히 지뢰에 폭발물 냄새를 추적하며 몰려드는 것이죠. 미 육군의 지뢰 시험장에서 실험한 결과 꿀벌들은 무려 97%의 정확도로 지뢰가 묻힌 곳을 찾아냈는데요. 아니 사람도 시험에서 100점 만점에 97점 맞기 힘든데 꿀벌 정말 보통 내기가 아닌 것 같네요. 미국뿐만 아니라 크로아티아의 자그레브 대학 연구진 역시 꿀벌을 이용해 불발 지뢰를 찾아내는 새로운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연구진은 대형 그물 천막 안에 벌집을 놔도 벌들이 멀리 날아가지 못하도록 한 다음 폭발물을 매설한 지점 여러 곳에 먹이를 설치했는데요. 이러면 후각이 발달한 벌들이 폭발물의 냄새와 먹이의 냄새를 혼동해 천막을 나와서도 폭발물을 찾아 나서게 되는 것이죠. 꿀벌이 대단한 이유는 더 있습니다. 사실 지뢰를 찾는 개는 훈련 기간이 6개월 이상이나 되고 또 무게가 있어서 실수로 지뢰를 밟을 위험성도 있는데요. 이에 비해 꿀벌은 위험물의 냄새를 익히는데 단 10초 정도밖에 걸리지 않는 것이죠. 또 혼자 날아다니다가 지뢰 위에 앉아도 무게가 거의 나가지 않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자그레브 대학 연구진에 의하면 벌을 훈련하는데 3, 4일이면 충분하다고 하는데요. 곧 꿀벌을 이용해 실전에서 지뢰 제거 작업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큰 생명의 위협 없이 작은 식물이나 곤충의 도움으로 지뢰를 제대로 찾을 수만 있다면 더 이상의 무고한 희생은 막을 수 있는 것이죠. 정말 알면 알수록 놀라운 자연의 위대함. 우리가 미처 몰랐던 숨은 능력을 지닌 존재들이 사실은 세상을 바꿔 나가는 작은 영웅들이었습니다. 이게 우리 뭐 어릴 때 뽀빠이 하면 뭡니까? 올리브. 시금치. 아, 예. 올리브와 시금치인데 이게 이제 시금치 먹고 괜히 힘낸 게 아니었네요. 이 앞으로 저도 가끔 시금치 먹는데 이 반찬으로 시금치 나오면 좀 달리 보일 것 같습니다. 맛있게 드시기 바랍니다. 평화를 위해 쓰는 거니까 신기하긴 하네요, 근데. 우리가 무기라든가 뭐 이런 과학 이러면은 좀 엉뚱한 데서 다 뭐 가져오는 것 같이 새로운 걸 만들어내고 하지만 사실은 다 자연에서 다 빚을 지고 있는 거거든요. 자연에서 개량하고 자연에서 이제 뭐 얻어오고 해서 그 바탕으로 만들어내는 것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많은 비용이나 큰 희생을 안 치르고 지뢰를 제거할 수 있는 방법들이 좀 굉장히 많이 나와질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넘버원 무기를 저희가 이제 그 장애물 제거 전차를 봤는데 이번에는 신속히 통로를 개척하기 위한 공병의 두 번째 비장의 카드 바로 교량 전차. 다리를 세우는 거죠. 그렇죠. 뭐 다리가 붙어 있는 전차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예. 예, 다리 아까 이제 세울 때는 이제 뭐 이렇게 가져가 세워야 되지만 교량 전차는 다리를 가지고 다닙니다. 전쟁이 이제 정말 궁극적인 승리 끝나는 상황은 보병이 지상군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네. 그래 점령을 해야죠 이제 끝나는 것인데 근데 기계화 부대가 이제 진격을 하는데 앞에 뭐 도랑이나 무슨 참호, 대전차 참호 이런 게 파져 있으면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고 문제가 생기게 되잖아요. 이럴 때 뭐 돌아가는 길도 시원찮을 거 우리나라는 게다가 뭐 산도 많아가지고 게다가 이제 강물이 우리는 남북이 대치를 하는 거니까 남북이 횡으로 이렇게 있는 강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교량도 많은데 이것도 다 폭파해버리고 뭐 이런 상황들이 서로 간에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이제 응급 복구하기 위한 수단으로 교량 전차만큼 융통성과 또 기동성을 가진 효과적인 수단이 없다. 이제 이런 개념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현대 전차 부대는 반드시 교량 전차를 동반하게 돼 있습니다. 네. 그러면 그 지형적인 특징이 있기 때문에 우리 한국 같은 경우에 더욱더 교량 전차 필요할 것 같네요. 그렇죠. 예. 우리 군의 경우는 이제 1988년부터 92년까지
해외 기술 협력을 통해서 K1 전차를 기반으로 해서 K1 AVLB라는 교량 전차를 만들었어요. 바로 이 친구인데요. 이거 누가 잘못 미사일을 쏘는 건 줄 알겠는데요. 그러니까 밑에는 이제 포탑 없는 전차. 이게 차체를 그대로 K1 전차 차체를 활용해서 만든 건데 이게 이렇게 펴집니다. 이런 식으로 다리를 갖고 다닌다는 말이. 펴진 형태. 저게 고꾸라지지 않고 저기 되는군요. 그러니까 이 보기보다 훨씬 길어지는 거죠. 네. 이것도 이제 그 미국의 AVLB라는 게 있는데 그거를 이제 적용한 건데 이 교량 자체는 또 역시 영국의 V사 이제 영국 제품이고요. 이게 이제 쭉 다 펴면 길이가 22m가 돼요. 그 짧은 뭐 길이는 아니죠. 22m에 폭 4m 정도. 근데 이거를 이렇게 쭉 펴서 설치하는 데는 4에서 8분. 그리고 이제 거꾸로 이거를 접어서 다시 회수할 수 있어요. 이 차체 위에 뉘어서 갖고 다닙니다. 그리고 이제 세워서 이렇게 쭉 펴는 형태로 가수를 하는데 회수하는 데는 10분 정도가 걸리고요. 그 지뢰 제거도 이렇게 뭐 쟁기, 뭐 네. 롤러, 뭐 꽤 있지 않습니까? 도리깨. 그럼 이 교량 전차도 또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일자형. 네. 그러니까 차체 위에 딱 교량을 딱 펴서 거기를 이제 싣고 다니는 건데 이거는 차체보다 좀 긴 거를 갖고 다닐 수는 있지만 아무래도 한계가 있죠. 아주 길게 긴 거를 바로 뭐 소위 이제 머리 위에 얹어서 허리에 지고 다니는 건데 큰 거를 계곡에서 그 닭볶음탕 시키면 이거 진짜 상급 이게 메고 오시는 분들 계시는데 그건 정말 상당히 불안해 보이거든요. 그렇죠. 정말 전문가니까 하는 거고 중심 막 잡기가 어려울 거 아니에요. 앞뒤가 그러니까. 필요한 거 아니에요. 이거 아주 긴 거 다니기 밸런스가 있어야죠. 긴 거를 싣고 다니기는 어렵다는 그런 이제 한계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가위형 이게 이제 반접힌 형태였다가 쫙 펴지는 이게 지금 K1 AVLB가 이제 말씀드린 가위형에 이제 해당이 되죠. 그리고 뭐 다단계 접이형, 뭐 조립형 뭐 이런 몇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여기에 전차나 장갑차 네. 갈 수 있는 거예요? 무게 그 지탱하는 것도 꽤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이게 나름 기준이 있어요. 군용 하중 급수 이걸 영어로 MLC라고 표현하는데요. 이게 이제 우리말로 차량 급수 또는 교량 급수라고 이제 번역이 되는데 1968년 미 공병단에서 이제 개발을 했고요. 그 뒤에 이제 나토 표준이 됐는데 2차 대전 때는 우리 전에도 뭐 몇 번 얘기했지만 그때는 뭐 탱크가 뭐 50톤 넘어가고 이런 게 거의 없었잖아요. 뭐 뒤에 나온 독일이 특수한 경우를 빼고는. 그래서 보통 이제 30톤급 전차를 지원할 수 있는 이 교량이 설치되면 뭐 별 문제 없이 이제 활용을 할 수가 있었는데 이제는 무거워졌어요. 전차가 뭐 60톤, 70톤 막 되고 그러니까 M1A2 같은 경우는 뭐 거의 70톤에 육박하죠. 그래서 이것을 지원할 수 있는 MLC 80까지 가능하도록 계속 업그레이드가 되고 있고요. 참고로 우리 K1 AVLB는 60톤의 하중을 견딜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제 K1 전차가 한 50여 톤이 되고 K9 자주포가 이제 47톤 정도 되기 때문에 이 K1 AVLB가 버텨줄 수가 있어요. 60톤 전차가 최대 이 K1 AV 이 다리를 8,000회 정도 통과할 수 있을 그러한 이제 내성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네. 사실 뭐 시골의 일반 다리들 이런 네. 것들은 오히려 그 무기를 못 견딜 수가 있는데 네. 이거 정말 굉장하네요. 저 정도로 그렇죠. 버틴다는 거는. 우리가 이제 유사시에 정말 교량이 전쟁 났을 때 탱크라든지 이런 중장비가 다 통과할 수 있느냐?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의외로 60톤 이상의 하중을 못 견디는 것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사실은 전쟁 계획을 세울 때, 작전 계획 세울 때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평가 요소가 됩니다. 그 장마철에 그 강원지방 이런 데 이렇게 그 교량이 파괴돼서 이렇게 막 고립되시는 분도 계실 거 아니에요. 근데 진짜 이렇게 아마 지금도 할 것 같습니다. 필요할 때는 정말 22m 그 다리가 금방 만들어진다니까 진짜 신기하네요. 아니 근데 아까 그 K600은 뭐 2020년 내년 양산 예정이니까 아직 새 건데 신빙인데 얘는 좀 90년, 91년, 92년 말씀하신 거의 20년 됐거든요. 얘 뭐 다음 모델이 나오고 뭐 그래야 될 때 아닌가요? 그래야 될 때죠, 사실. 90년대 중반부터 배치를 시작했기 때문에 지금 운영 연수가 20년 이제 넘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신형 교량 전차를 준비해야 될 상황은 맞고
신형 교량 전차는 지금 이제 새로 도입된 K2 흑표 전차를 이제 지원을 할 수 있어야겠죠. 그러니까 조금 더 튼튼해져야 된다라는 부분이고, 그래서 앞으로 또 장갑 강화 이런 거를 생각을 하면 그 말씀하신 그 군용 하중급수 MLC 요거를 또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뭐냐면 이제 저렇게 이렇게 방금 그림으로 보신 사진으로 보신 저런 거를 가위형 교량 전차라고 하는데 요거는 가설할 때 위로 이렇게 높이 솟아올리게 되잖아요. 그래서 적들의 관측에 걸릴 위험이 있습니다. 가까운 경우에는. 그래서 좀 다른 방식, 뭐 조립형이라든가 이런 것도 좀 고려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의견들이 나오고 있죠. 예. 자, 이렇게 해서 공병의 넘버원, 넘버 2 비장의 무기를 살펴봤는데요. 사실 저는 그 공병분들 퍼스트 인, 라스트 아웃 이게 가장 뭐 인상적인데 오늘 두 분은 어떠셨습니까? 미군들은 지금도 항상 어디선가 전투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전투 공병의 중요성을 굉장히 중시하고 인정하고 있고 장비도 그에 맞춰서 개발하고 있고 훈련도 실전적으로 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면에서 좀 부족한 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면에서 우리 군의 경우도 이 전투 공병의 중요성, 그다음에 장비 보강 필요성, 이번에 이제 장애물 개척 전차라는 의미 있는 장비를 만들었지만 여기에 그치지 않고 우리 원쌤 말씀하신 뭐 그런 것들에 이런 좀 더 이제 업그레이드 하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는 아버지가 공병대에 계셨다고 그러시잖아요. 네. 아버지가 나이가 많으세요. 그래서 6.25 때 참전을 하셨어요. 6.25 말기에 이미 군인이셨어요. 그래서 얼마나 고생을 했을까. 참전 용사시네요, 진짜. 그런 얘기는 안 하시는데요. 오죽이나 그러셨어요. 네, 얼마나 고생을 하셨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군대 얘기를 정말 전혀 안 하세요. 10년 넘게 계셨는데 군대. 알겠습니다. 예. 거듭 말씀드린 것처럼 퍼스트 인, 라스트 아웃 정말 공병 여러분 고생 많으십니다. 존경스럽습니다. 네, 자, 오늘 본 게임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본 게임은 국방TV 앱을 통해서 언제든지 시청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많은 활용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주에 더욱더 화끈한 내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는 본 게임의 MSG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아버님께서 지긋지긋하신가 봐요.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그만큼 고생을 많이 너무 고생을 하셔가지고 네, 오래 계시고. 저는 군대에 어디 가서 엄청 많이 하거든요. 저는 별로 고생 안 해가지고. 그게 이제 실전을 겪고 50년대, 60년대 초 군대 생활을 했던 사람과 지금 군대 생활하는 거랑 좀 많이 다를 것 같아요. 그러게 54년, 55년이면 준 전시 아니겠습니까? 사실.